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로 나온 매물에 대해선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국가 채무가 늘어난 원인을 두고 지난 정권의 방만 지출 때문이다.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부터 뜯어봐야 한다. 이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치권 책임은 없을까요? 사실 재정준칙법 제안 논의는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자는 것이었지만 적절성 논란과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법안 역시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간다는 점일 겁니다.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라지만 재정 준칙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된 사안인데다가 여야가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낭비성 출장, 뒷북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회 규제위는 최근 각종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정치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어요.
네,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였는데 지난 정권에서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숨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해서도 네.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마약 밀수 및 유통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준칙뿐만 아니라 뭐 전세 사기 그리고 이 마약 사건 모두 뭐 이른바 미래세대 또는 이제 청소년 관련 이슈로 이제 연결되는 뭐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임 정부를 다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빚을 늘렸다 이렇게도 비판한 거고, 그다음에 마약 그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뭐 유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점을 지금 언급한 거잖아요. 네, 뭐 그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이 마약 문제를 방치했다. 뭐 이것도 사실상 전 정권을 지목한 걸로 보이고, 앞서 재정준칙 얘기를 하면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국가 채무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현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유통과 관련한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아니었어요? 지난 정부 때? 네, 그렇죠. 그 대통령이 꼭 시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일단 다음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어떤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까? 네, 이게 지난 14일 그 유튜브 방송 김호준의 다스베이더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네. 여기에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과 김성호 프로듀서가 출연해서 영상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된 영화 내용에 따르면 이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이룬 성취,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잊혀지고 싶다, 이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에 이렇게 소회를 밝힌 데 대해서 네.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 정치 영역에선 이제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면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뭐 상당히 수위 높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 만약에 개봉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일부 내용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 좀 이제 뭐 토막토막한 전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한 5분 정도가 5분이 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 부분만 이제 전해드린 거고 앞에는 보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네. 뭐 이제 전 영부인과 뭐 대화 장면 뭐 이런 것까지 좀 나와 있긴 하던데요. 다만 지금 생존에 있는 이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권에서도 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뭐 보인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게 또한 잊혀지고 싶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역으로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지금 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금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들이 많다, 또 그걸 중단하거나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뭐 연기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이 국무회의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도록 제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은 그간 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당장 시급한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사안인데요. 다만 이미 피해자가 3명이나 나올 정도로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제서야 이 당장의 사태 중단을 막는 조치가 나오면서 네. 정부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렸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참 이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 때 이철규 사무총장이 본인 그 공개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사 사건 주범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뭐 이철규 의원은 전화를 안 받.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았고 그 의원실 무슨 의미의 얘기인지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뭐 의원이 한 발언이고 보좌진들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이고 해당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뭐 일단 의혹 제기는 했으니까요. 이철규 의원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은 이게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뭐 관련해서는 좀 처음 듣는 얘기고 게다가 뭐 이 지역구 상태를 봤을 때 뭐 이 지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추홀구인데 여기에 네, 그렇죠. 뭐 야당 유력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또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뭐 기자들이 다들 좀 의아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은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치동맹이라면서 이익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 이른바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그 IRA법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언급이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힐 수 있다면서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형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울 수 있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관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그 대통령 발언은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형제가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도청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했다는 문건 내용에 보면 지금 국가안보실 내부에서 뭐 내부든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든 간에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 포탄을 우회 지원하는 얘기가 언급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언론을 보니까 우리 정부가 포탄 수십만 발을 독일로 이송했다 이런 보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그 문건 자체가 상당수 위조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윤 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이제 회복력이 발휘될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어제 문화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충청도에 있는 한 군 탄약창 기지에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서 이 진해 부두로 탄약들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방송은 화물 차량 기사를 인용해서 155mm 포탄 운송이 지난 3월 말 그 화순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송은 해당 화물에 대한 위험물 신고 서류에서 물건을 실은 곳은 진해, 또 내리는 곳은 독일의 노르덴함 항구라고 적혀 있었다면서 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현지 시간 9일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밀 문건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이 두 가지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국가안보실 내에서 있었다고 하는 대화 내용 그거와 별도로 그 지금 외부로 유출됐다고 하는 기밀 문건 안에
포탄을 어떻게 이송하는지 이송 일정표가 적혀 있는 그 표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포탄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당시 그 문건에는 뭐 정확하게 독일 어디다 이렇게는 안 돼 있고 네. 뭐 그 유럽을 통해서 뭐 배를 그 선박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아마 요렇게만 돼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 포탄의 발수라든지 뭐 탄종 125mm 포라는 뭐 그런 것이 상당히 기밀 문건 내용과 지금 유사한 정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왔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상 그게 깨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뭐 보도 요청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또 확인해 드릴 사안도 없다. 이것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는데요. 네. 다만 전하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한미 정부가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해당 보도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경질을 지금 야당에서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개각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국무위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정부의 부담이 될 만한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16개 차종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차종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네,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법의 그 세부 지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최대 $7,500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북미산 조립, 그러니까 북미 내에서 조립했다는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엄격해진 배터리 관련 요건들을 맞춰야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해당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동안에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좀 이건 미국이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정부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통령실에 오늘 나온 입장은 그 좀 그런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이 세액공제 대상을 IRA 지침에 따라 발표한 데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다. 또 배터리 수출에서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됐다.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서 현대차 같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거는 좀 결이 다른 얘기였는데요. 네. 대통령실 최성목 경제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우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언급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양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 요건을 내년 하반기엔 충족하게 된다면서 또 재무부가 발표한 7개 제조사 22개 전기차 모델 중에서 한국 배터리를 쓰는 것이 무려 17개다. 그래서 새롭게 규정된 배터리 광물과 부품 요건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제일 점유율이 높은 국가였잖아요. 중국 거 못 쓰니까 2위인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많이 쓰는 게 어쩌면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그리고 어쨌든 최상목 수석 얘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서 네.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우리는 미국 정부에 말하자면 규제 방침을 뭐 우회할 수 있는 뭐 길이 생겨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아마 이런 취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또 예정이 돼 있던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공장이 돌아갔을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인지 또 그 동안에 좀 손해나 피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를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이 IRA라는 제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실제로 시행 이후에 어떤 건지 좀 이제 뭐 달별로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파행이 빚어졌어요.
네, 그 노동자 측의 이 피켓 시위, 뭐 이제 요것으로 인해 그 빚어진 문제로 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한 채 오늘 파행이 됐는데요. 네. 당초 오늘 3시 한국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그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9명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뭐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또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는 상황을 문제 삼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이들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입장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 입장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자 이 회의장에 착석해 있던 사용자 위원 9명이 차례차례 퇴장을 했습니다. 이 공익위원들이 계속해서 노동계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근로자 위원들도 3시 55분께 회의 무산을 선언하면서 결국 회의가 이제 그 최종 무산이 됐는데요. 네.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이 회의장에 이 피켓을 든 사람들이 계속 서 있을 예정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두 발언이 끝나면 배석자를 제외한 기자들과 다른 참석자들이 퇴장한 뒤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네.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의사전달 기회조차 박탈한 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측은 보도 참고 자료에서 특정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로 인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면서 시위자들에게 여러 차례 퇴장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 요청에도 근로자 위원들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첫 회의부터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회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회의가 무산됐고 지금 차기 일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회의가 무산이 된 건데요. 네. 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그 최저임금위 측은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이제 1차 정원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근로시간제 개편 등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이른바 노동개혁인데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앞으로 좀 논의의 난항이 예상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당 소식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 돈봉투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요청했잖아요. 네. 송 전 대표가 22일이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요? 네, 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22일에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그 전당대 이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 파리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오늘 그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파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할 예정이라면서 이 회견 장소는 섭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밤 11시가 됩니다. 아니 근데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있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뭐 이제 민주당 측을 이제 취재를 해봐도 뭐 사실 어느 정도 답변이 예상되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확인되는 게 저희 일이니까 예.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봐도 뭐 송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뭐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본인이 밝히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앞장서서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촉새들이 나는 일이다. 뭐 당 관계자들로부터 뭐 익명 또는 실명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들어올 거면 간담회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 본인이 네네. 밝혔다시피 회견 장소도 섭외해야 되고 뭐 시간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당장 들어오지 않겠다. 아마 이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이 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일부 조간신문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관계된 인사들이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거보다 더 출당 요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뭐 아직 동료 의원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실명을 걸고 공개적으로 뭐 탈당하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네. 뭐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좀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전에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터졌을 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 않느냐. 그때 우상호 의원도 권유받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이 송 전 대표의 대표 재직 시절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 대표 재임 시에 이제 송 전 대표가 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불거진 자당 의원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스스로에게 지금 대고 있는 잣대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 점을 넌지시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 목소리 나오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가 거리두기에 좀 나선 것 같아요. 일단 이중 당적이 의심되는 당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요?
네,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오후에 이 정광훈 목사의 당원 가입 선동에 대한 당의 조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일단 전 목사의 어제 기자회견을 선동으로 규정한 것부터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기존 입당자에 대해선 정광훈이 추천인인 책임당원, 일방당원 981명을 대상으로 이중당적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 내용은 이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법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보낼 것이라고 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또 이어서 신규 입당자와 관련해서는 시도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중당적에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선 입당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뭐든 국민의힘에서는 뭐 조치가 시작된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정치권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일이 있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요. 일종의 제3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그 조국 사태 이후 이 민주당 내 비판적 목소리를 내보다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사실상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금 전 의원은 오늘 의원회관에서 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 토론회를 연 후에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이 토론회 발표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30석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용기를 갖고 시도를 하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우려 한다 이렇게 조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눈덩이처럼 사람들을 불려나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이어졌죠.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책 재점검을 지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왜 실효성이 없었던 건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이 최근 석 달 사이에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추모제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도 네.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추모제 마치고 지금 인근 주차장에서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모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추모제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이제 전국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책위원회도 이제 전국 규모로 지금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추모제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좀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서 참 염려가 좀 큽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무슨 네.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뭐 많잖아요. 여러 명이 네. 있었고 뭐 네.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이렇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이른바 이제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가지고, 네. 1순위 권리자는 금융기관이 선순위 그 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2억짜리 시세가 있다면 한 60%의 1억 2천 정도를 선순위 금융기관이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40%를 후순위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시세로 시가가 2억 원이었던 게 지금 뭐 한 1억 4천 정도에서 거래가 이제 경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2천에 또 원금에다 플러스 이자까지 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약 1억 3천 정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00만 원을 여기 이제 미추홀구 세입자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이제 각 연도별로 금액이 다른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2013년 이전에는 2,200, 2018년 8월 17일 이전에는 2,700, 그 이후에는 뭐 3,400까지 네. 보호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또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또 못 받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얼추 보니까 한 4분의 1쯤 됩니다. 4분의 1요? 몇 명 중, 네. 그럼 전체가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4분의 지금 1입니까? 추정컨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한 2,800세대쯤 되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통계도 지금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2,800세대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700세대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예. 약 그분들이 전세금 한 7천에서 9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또는 0원. 만약에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면요. 네네.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면 2,200에서 3,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참, 세입자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이것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보통 이제 집을 구할 때 우리가 담보가 설정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이미 그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권에서 이미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을 이미 은행이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경매 감정가에서 낙찰가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은행권이 다 가져가면 세입자가 가져갈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항상 그 많은 분들이 물어죠. 그럼 왜 거길 들어가게 됐느냐. 네네네. 근데 이제 막상 공인중개사를 가보니 예. 공인중개사가 그 이른바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고 명의상 임대인도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고 예. 그 건물의 관리업체도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어디에 짜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건물주 임대인이 굉장히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믿고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는 또 뭐 이행 보증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뭐 지금까지 2021년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세입자분들이 11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제 거기에 그 후순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네.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세입자들 가운데 소액 보증금을 그러니까 그 소액의 보증금으로 네.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3년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6,500만 원 한도에서 2,200만 원까지. 예. 그 뒤에 2018년 8월 17일까지는 8천만 원 한도에서 2,7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넘어가면 이제 1억 원 한도에서 3,400만 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네. 이제 세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계속 증액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1억에서 1억 3,50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호 시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주소지를 거기다가 두고 전세 계약을 맺었던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 시점이 아닌 1순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 1순위 금융기관이요? 그렇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면 6,500만 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2018년 8월 17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8천만 원 한도에서만 보호가 되는데 예. 그 뒤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그 물가 인상이 있고 전세가 이렇게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만 해도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1억 원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런 건지 알고 뭐 9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선순위 담보권자가 2017년에 계약했다는 걸 알고 결국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당신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지금 세 번째 희생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 임차인이신 분들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나보다 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그 시점이 언젠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23년 2월 22일자로 또 증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증액이 그 세입자가 그걸 증액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까지 증액을 했다고 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한 10년 전에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거의 지금보다 한 절반밖에 보호를 안 해줘요. 아, 이거 좀 이걸 그냥 털썩 믿고 있다가 지금 나중에 네. 보니까 나는 전혀 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절망적이죠. 지금 현행 법률에 좀 그 규정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는 뭔가 구조적인 사기에 빠졌다.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우롱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네. 왜 지금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실효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계속 예방적 대책, 장래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당장에 전세금을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또 한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네. 이른바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걸 해서 예. 만약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쫓겨나게 되면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을 6개월씩 3회 연장해서 2년 동안 살게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추홀구 이 피해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긴급 주거 지원이 된다는 집이 사실상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공급되는 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추홀구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상적인 집하고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2,800채 중에 1,000세대가 경매 절차 진행 중이고 그중에 100세대가 경매 절차가 끝났는데 네. 실제로 끝난 경매 세대 중에 실제 입주하신 분이 3%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절차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되는 거는 지금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제일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피해 복구 대책 없이 집에서 또 쫓겨나는 게 이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너무나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쪽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 국회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께서 뭐 지르긴 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경매 절차 중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중에 50세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고 나머지 한 900세대는 다 민간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매 절차 중지를 할지는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일쯤 발표를 또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네. 좀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캠코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는 그건 뭐 네. 공기업이니까 중단하고 네. 그건 기다리고 이미 있으면 돼 되니까. 있어요. 근데 금융권에서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금융권 우리 그냥 경매 절차 진행할래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금융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에 이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경매 절차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긴 했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실행이 될지는 좀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금융기관이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경매는 중단해놔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있어요? 경매를 중단하면 당장 이분들이 쫓겨나지가 않잖아요. 주거는 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책을 6개월이든 1년 내에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책을.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집을 낙찰받게 해달라.
아니면 이거를 집을 사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공이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좀 주거 안정을 보장해달라.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년들이 대체로 다 그 기존 전세 대출을 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세 80%까지 전세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예. 현재 그 기존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아서 지금 전세금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전세 대출을 그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공황 상태에 지금 젊은 분들은 특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내 보증금이 네.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좀 네.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한 내일 정부가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 제가 듣기로는 5월 달쯤에 이에 대한 대환 대출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 대환 대출 대책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는 저는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한테 한 30초만 시간 주실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세입자 여러분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 전세 사기 당한 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좀 버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변호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1위 분야로 이제 언급된 것은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강릉입니다. 강릉의 산불과 관련된 피해 집계 조사가 1차적으로 좀 마무리되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인데요. 유무형적 경제적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불이 도심 또 관광지형 그렇죠. 산불이라는 네. 것이죠. 건물도 많이 지금 불에 탄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직접 피해 규모 같은 경우에 산림이 379헥타르 소실되고 사망 1명, 인명피해 20명, 건축물 266동, 또 150농가, 79개 숙박시설 등 이 92개의 소상공인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네. 근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산림 피해액, 또 무형의 경제적 손실 합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약 취소와 같은 관광 손실 포함하면 규모 1조 원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소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송림 피해가 컸다는 건데요. 뭐 11만 그루 이상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피해들을 어떻게 좀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일반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어렵고 힘든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재민 분들의 트라우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분들이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초기에 이제 적절한 피해를 받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금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산불이 꺼진 지 일주일 지났는데 심리 상담 받은 이재민 분들은 전체 절반도 안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괜히 좀 괜찮겠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이재민 대피소 내 심리 상담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세 나타나시면 주저 말고 상담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강릉 산불에 대한 다양한 전국에서의 온정이 이어지면서 뭐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응원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발 황사라는 키워드인데요. 근데 이게 참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왜 키워드가 나왔냐면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중국이 우리 언론의 황사 보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SNS에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중국발 황사란 표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본인들도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본인들이 얘기할 때 몽골에서 온 곳이다. 몽골 고비 사막 있는 데서 날라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두 황사 베이징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몽골에서 발생했다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얘기하면서 예. 중국이 몽골발 황사의 피해자다. 근데 한국 일부 언론이 뭐 재난 등의 선동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언론들은 올해 몽골에서 시작된 2차례 황사만 언급했을 뿐 중국 서쪽 뭐 신장과 북구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이제 황사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총 9차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몽골발 황사가 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러한 이거 중국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SNS에 댓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몽골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네. 보통 중국 황사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엔 중국에 있는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 같이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좋은 거는 다 중국 거라고 하면서 왜 나쁜 것들은 중국 거가 아니냐고 하냐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들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별로 감정이 안 좋나요? 얘한테.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주식 카테고리에 있는 CPI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 미국의 연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16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 경제학자 62명을 대상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설문에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평균 미국의 연말 소비 물가 지수 CPI가 3.53%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월 조사에 3.1%에서 높아진 전망인데요. 여러 가지 뭐 미 연방 준비제도의 긴축 경계감도 그렇고 미국의 인플레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율도 좀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니까 좀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SNS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분야 키워드 또 있다고요? 네, 뭐 방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부동산 분야의 전세 사기라고 하는 키워드이고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이어가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안타까움과 또 공분을 이제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7일에 죄송합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A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제 피해자 20대 분께서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엄마 2만 원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화제가 됐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통화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지 피해자분들께서 전국 대책위를 출범하면서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한 부동산 스타트업 직원분도 이번에 이 빌라왕의 소위 빌라왕의 피해자가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이야기도 같이 나온 것인데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라고 하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SNS 댓글들을 보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좀 경매라도 일단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실효성 있는 대책 좀 촉구한다. 뭐 이럴 때 좀 이제 필요한 금액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같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대부분 뭐 소액 대출 받아가지고 보증금 낸 20, 30대 정도 세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피해를 당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에서 좀 SNS 의견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돈봉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전국을 흔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키워드이고요. 네. 민주당은 의혹의 중심에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요청한 가운데 돌파구 찾기에 이제 부심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이제 입장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네. 정치 숫자라는 입장, 또 내부 비판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돈봉투 의혹을 겨냥해서 뭐 소위 JMS 민주당이라는 부적절한 표현 쓴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돈봉투에 대한 계속 이슈들은 한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MS 민주당이라는 표현만 말씀하셨는데 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네. 이걸 이제 언급을 했다가 네네 그렇죠. 실수였다 이렇게 뒤늦게 이제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네.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사회 분야의
추모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 세월호 이제 안타까운 일이 9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9째 봄을 맞이하면서 그 슬픔에 대한 사람들의 참사에 대한 추모 행진이 여전히 이어졌고요.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나 진도에서 세월호의 흔적을 찾아서 눈물의 추모 행사가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제 오후 3시 15분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 기억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네. 이제 팽목항 기억식에서는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찾아서 9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이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아이들의 명예 회복될 때까지 세월호 운동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추모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데 4.19 혁명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3.15 의거 희생자인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 권찬주 여사께서 네. 건국 포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국가보훈처가 제63주년 4.19 혁명을 맞아서 권 여사를 포함한 31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번 포상 같은 경우는 개인이 4.19 혁명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보훈처가 주요 학교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벌였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활동들을 발굴을 하면서 네. 이렇게 이제 포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추모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추모 키워드입니다. 네. 서울시가 오는 23일에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네. 서울광장에 있는 도서관인 책 읽는 서울광장을 조성하고 개막식을 열 예정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측의 자진 철거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분야 같은 경우는 생활 분야의 제로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요즘에 정말 제로 음료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탄산수도 많고. 그렇죠. 콜라도 그렇고 심지어 소주도 요즘에는 소주도 이제 맞아요, 제로 맞아요. 소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과연 이 제로라는 거 계속 먹어도 되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제 제로 슈거 무설탕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다 보면은 그 단맛을 내게 되는 감미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0칼로리라고 하는 게 정말 정확한 0칼로리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요. 열량이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무열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칼로리가 있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로 소주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제로 소주 역시도 어쨌든 이 소주 자체에서 알코올이 1g당 7kcal를 고열량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역시도 제로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칼로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 먹는 게 상책이지 제로라고 많이 먹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SNS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욕망을 억제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정말 여기에서는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이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안개 낀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해안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은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이른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4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전 29도, 서울 27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초만큼 덥겠습니다. 세종, 대구 28도, 서울 27도, 광주 25도, 제주 23도, 인천, 울산 22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2.7도, 습도 9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산불로 도심 숲과 건물이 시커멓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강원도 강릉.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잃은 이재민의 가슴 역시 타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막막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손편지가 배달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강릉 시민이 임시대피소 아이스 아레나로 구호물품 상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학용품과 음료로 가득 채운 상자에는 2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툰 글씨로 아레나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라고 적은 봉투 속에는 이런 내용의 편지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나서 어땠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 걱정 마요. 나 마징가 제트가 다 해결할게요. 스틱스 강에 맹세할게요. 여기서 스틱스 강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의 강을 말하는데 일종의 맹세의 징표로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하며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소방서 아저씨들에게 그까지 불 따위 지나야 한다고 겁내거나 무서워하거나 밀리면 안 돼요. 힘내세요. 이 불도 언젠가는 꺼지겠죠?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의 편지에 함께 들어있던 아이 부모가 쓴 편지에는 구호물품과 편지를 전하게 된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 도와야 할지 아이들과 회의한 끝에 아이들은 학용품을, 저는 음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쉴 곳이 마련돼 편안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이재민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상상해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문득 허수경 시인의 농담 한 송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서러운 곳으로 가서 농담 한 송이 따서 가져오고 싶다. 그 아린 한 송이처럼 비리다가 끝끝내 서럽고 싶다. 나비처럼 날아가다가 사라져도 좋을 만큼 살고 싶다. 순간
스틱스 강에 맹세하는 마징가 제트가 한 마리 나비로 변신해 농담처럼 살며시 다가와 꽃에게 걱정 마요, 힘내요, 희망의 말을 속닥여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Cause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 even fall to the eart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No, I won't give up. I don't want to be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here.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on us. God knows I'm tough. He knows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제이슨 무라즈의 I Won't Give Up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또 평상시보다 더 많은 문자가 오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3866님께서 산불로 집을 잃은 분들이나 전세 사기로 집을 잃은 분들이나 모두 집이라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공간을 잃은 그 슬픔을 누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모두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들 문제까지 연결을 해주시니까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8356님,
일부 때 전세 사기 피해자 운영위원회 변호사님도 그렇고 편지를 보내온 가족들도 참 고맙네요. 아픔을 함께 해주는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혼자라고 끝이라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김태근 변호사랑 인터뷰하면서요. 인터뷰가 좀 길어졌거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30초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말씀하냐 할까 궁금했는데요.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힘내시라고 극단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릉 이재민 분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엠폭스 확산세에 대해 저희가 계속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오늘도 3명이 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3명이 나왔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접촉자들이 질병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받으니까 늘어나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밝혀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발견된 3명의 확진자는 14번, 15번, 16번인데요. 15번 환자는 외국인이고 네. 14와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내국인입니다. 이 두 분의 내국인은 몸에 좀 이상이 있는데 감염을 의심할 상황인데 라고 판단해서 질병청에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3주 안에 다른 사람과 피부 등을 밀접 접촉한 위험 노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네.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5번째 환자의 경우에도 국내 감염 사례 중에는 유일한 외국인인데요. 피부에 이제 병변이 일어나니까 의료기관을 찾아서 갔는데 이거 엠폭스 감염이 의심되는데요. 의료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의료진의 신고를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코로나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이게 많이 확산이 됐다가 네. 또 수도권에서 많이 확산이 됐다가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엠폭스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는 사람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과 접촉한 누군가도 검사를 받으러 가겠죠. 네. 그럼 N차 감염이 확인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엠폭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역학조사 단계가 감염원에 가까워질수록 감염병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재갑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 1월 달 시작해 지금 한 100명 정도 나왔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엠폭스 증상이 일반적인 수두나 아니면 심지어 대상포진하고도 좀 비슷하다. 비슷하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걸 구분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는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수두하고 엠폭스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네. 근데 엠폭스는 이 발진이 머리부터 팔다리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두 같은 경우는 몸통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엠폭스의 경우는 발진 나오는 경계가 아주 뚜렷하대요. 근데 경계가 아주 불분명하다고 하고 수두는요. 네. 그리고 75%의 환자가 엠폭스의 경우는 손바닥과 발바닥 발진이 손과 발바닥 네네. 발진이 관찰이 되는데 네. 수두 같은 경우는 손이나 발바닥 발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폭스의 경우는 목과 겨드랑이 쪽에 앞
통이 동반되는 통증이 있는 림프 절병증 또한 두드러진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보면 그냥 물집 생긴 것처럼 뾰루지 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게 나중에 지나면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감염이 될런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감염력이 없을 때까지 1인실에 격리를 해서 입원 치료를 받지만 대부분은 2주나 4주 사이에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고 대신에 면역 저하자나 습진 병력이 있거나 특히 임신 네. 혹은 모유 수유자의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필요할 때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창 백신도 엠폭스 백신도 두창 백신이 지금 5,000명분 그리고 네. 엠폭스 치료제가 504명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확보한 백신의 경우에는 이런 환자를 접촉해야 되는 네. 의료진들에게 이미 사전 접종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네. 아마 개인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쉽진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심이 되시면 네, 병원 찾아가시면 예.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봐요. 의사들은 좀 구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인가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공식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엠폭스라고 저희가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너무 우려할 만큼은 아니니까 일단 주의는 하더라도 또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요. 네. 동네 병원을 한번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릉 산불 1차 피해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어요. 피해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 피해액을 넘어서서 이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 가치를 훼손했는가. 가치로 환산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커질 수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커진다. 왜 관광지니까 특히나 산림 같은 경우는 거기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네네. 단지 그 나무 한 그루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강릉 쪽에 취재 기자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작년에 옥계 산불도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옥계 산불을 취재하셨고 이번에도 강릉의 산불을 취재한 기자분의 말에 의하면 옥계 산불은 전체적으로 산불의 규모는 컸지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산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강릉에서 산불 재산 피해액이 한 4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1차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건물 피해액이 266채로 처음보다 많이 늘었고요. 게다가 저온저장고나 농업창고 같은 농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재산 피해액을 40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피해는 사망 1명에 부상 26명, 27명이고요. 네. 재산 피해는 15개 분야에 39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건물 피해가 이제 집이 266채니까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네. 비닐하우스나 저온 저장고, 농업창고, 축사 등의 농업시설도 피해 농가가 156곳에 이릅니다. 거기다가 경포 사근진의 공공건물 5군데. 공원 11곳, 가로 보안 등의 공공시설 피해액도 58억 원, 방해전과 인월사 등의 문화유산 피해액도 7억 원에 달하고요. 실제로는 최고의 관광지 경포 일대를 덮쳤기 때문에 네.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에 탄 건물 가운데 펜션이나 또 호텔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펜션 중에 상당수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요. 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예. 실제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266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피해 건축물 중에 토지대장에 아예 등록이 안 된 불법 건축물이 상당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네.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허가나
불법 증축 건물 영업장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자격 자체가 없는데요. 만약에 이런 영업장이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재 보험에조차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민간 보상 또한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들어준 사례가 대부분은 시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 불법 건축물의 실소유주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요. 강릉시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도 지금 지원하기가 버거운 상태에서 불법 건축물 영업장의 집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복구 비용이 한 200억 원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마저도 좀 모자라서 긴급지원금 10억 원이 부족하다. 정부에서 이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50억 원을 추가로 지금 요청한 상태거든요. 알려져 있는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도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네네.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불법 건축물만 지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해변 근처니까 원래 그 있던 데서. 합법적인 건축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뭐 하나를 더 만든다거나, 창고를 하나 더 만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배상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망연자실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불법이라 도움을 하더라도. 요청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산불 원인이 뭐 당초 알려지기로는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네. 이 전선을 끊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런 비슷한 산불 사례가 더 있다면서요? 상당히?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선이 끊어져서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30건, 피해 면적은 축구장에 51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2013년하고 14년에는 한 건 정도였는데 2015년과 17년 각각 2건이었고요. 2018년에는 역대급 피해를 만들었던 강원 고성군 산불을 비롯한 3건이 전선이 끊어져서 발생한 산불이었습니다. 네. 그럼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수목 정리 지역을 설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전신주 근처에 일정 거리의 나무를 없애는 방안이 법제화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지치기 작업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고압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아래의 땅은 한전이 3m 범위로 수목을 제거해야 되고 배전솔로는 1.5m 범위에서 주변의 수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만약 그 나무가 시유지나 이렇게 국가의 땅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있을 경우에는 네. 땅 주냐 안 돼요 라고 거절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선을 절연 전선으로 지금 한전에서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절연 전선 설치율이 전국 평균 0.6%. 강원도는 산이 많은데도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선을 지중화하자라고 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강릉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발생을 하고 지자체하고 한전이 5대5로 분담을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버거운 모양입니다. 2019년인가요? 고성 속초 산불 났을 때 그거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어디? 그 동해안 그렇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양아지풍만 불 때마다 이거 이 전봇대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또 불꽃 튀는 거 아닌가, 산불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을 새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뭐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버스 타다 보면 현금 없는 서비스를 아마 종종 보실 것 같은데요. 많이 보죠. 어르신들하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고요. 우선 현금 없는 버스가 많아졌어요.
18개 노선에 436대였던 게 지난달 1일로 통계를 잡아보니까 108개 노선에 1876대가 현금 없는 버스입니다. 네. 그런데 수납통에 요금을 내지 않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만 요금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요. 현금을 내는 승객 비율이 2012년에 3%였는데 2022년에는 0.6% 2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되면 계속 줄어들 것이니까 캐시리스 현금 없는 버스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 버스 회사에서 요금함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현금 수입은 109억 원이었는데 이걸 정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20억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승객들이 금속 재질의 그 요금함에 걸려서 가끔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 없는 버스인 줄 모르고 탔다가 어떻게 결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QR코드를 쓰거나 운수회사의 계좌번호를 서울시에서 안내하고 있는데 QR코드 자체를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체하려고 은행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2021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76%는 이 현금 없는 버스가 좋다라고 했습니다만 네. 그 외에도 보안책 부족 등의 의견도 30%나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노인이나 디지털 약자들의 경우에는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김의건 의원은 고령자들한테 디지털 수단을 강요하면 사실은 이동권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같은 대중교통인 지하철도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철도 뭐 현금이나 쓰니까. 예. 동전을 쓰지는 않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키오스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불편하던데요. 어떡하죠? 손가락이 자리를 못 찾잖아요. 어디를 눌러야 될지 저도 몰라서. 한참 헤맵니다. 새로운 키오스크 할 때는 적응하는 데까지 한참 시간 헤매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좀 반길 만한 소식이 있다고요? 혹시 다음 역에 내려야 되는데 역 이름이 안 보여서 고개를 까딱까딱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자주 그래요. 네, 저 졸다 깼는데 어디지? 근데 안 보이는 예, 거예요. 예. 이런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불편을 호소한 사람이 819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안전문이 가동하는 쪽에다가 도착역 이름을 글씨를 좀 크게 하고요. 더 밝게 만들어서 또 승객의 눈높이에 잘 보이게 만들어서 네.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하고 비상문에도 유리창을 통해서도 역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역 이름 표지를 붙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7월 말까지 서울시 전체 역사 337곳 2호선 외선 방향을 시작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필수 정보의 노출 시간과 빈도를 대폭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계획이고요. 창문을 통해서 도착역 이름을 좀 잘 볼 수 있어야지. 요즘 그 지하철 타보면 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목적지를 지나치는 경우가 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요. 출구가 어느 쪽인지 그것도 한참 헤매요. 그렇죠. 예전에는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요즘 그거 없거든요. 그게 있는 자동차가 데가 많아요. 있는데요.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도착할 때쯤 다 돼가지고 출입구 쪽에 있는 불이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쪽으로 갔다가 다른 쪽으로 가거나 미리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사람 많을 땐 진짜 그 방향 잘못 바뀌면 못 내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도가 입도세라고 불리는 환경보전 부담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도입 문제를 놓고 온라인에서 좀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입도세를 받는다고 하면 육지세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주도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환경보전 분담금과 관련된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적 동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이걸 이용하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숙박할 때 1인당 1,500원, 네. 렌터카의 경우에는 하루당 5,000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거나 대기가 오염되거나 쓰레기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분담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인데요. 그런데 네. 이게 경황된 반응을 누리꾼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가보면 물가도 비싼데 이런 입도세까지 내야 되냐. 주말 성수기 제주행 비행기 티켓값이 얼마나 비싼데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겠다. 제주도민들은 육지 올 때 육지세, 서울 올 땐 입경세를 내라.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순 여론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일본도 네. 예를 들면 오키나와 넘어갈 때도 아마 돈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요. 올해 7월부터 하루 입장료를 3에서 10유로, 우리 돈으로 4,0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고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영국의 맨체스터, 태국 부탄 같은 경우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받고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관광객에게 관광 허가를 판매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긴 좀 비쌉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에게는 1년 동안 관광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50, 우리 돈으로 66,000원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돈을 받아서 산호초를 보수하거나 천연님의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하와이의 명물인 돌고래나 거북이를 보호하는 순찰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돈의 금액도 문제이지만 왜 내야 하는지 낼 때도 네.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설득하는 것이 정책이고 정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정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네요. 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흑인 소년이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오후에 캔자스시티 한 주택 앞에서 16살 흑인 소년인 렐프 얄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게 사건 네. 당일날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 가서 부모님이 동생들을 데려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았는데 주소를 잘못 봤어요. 115번 테라스 집에 가서 동생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115번 스트리트의 다른 집에 초인종을 눌렀던 거죠. 네. 그런데 집주인이 문 앞에 서 있는 이 소년에게 총 2발을 발사했고 소년은 머리와 팔에 총을 맞았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다른 이웃집에 가서 소리친 후에야 병원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는데요. 네. 총을 쏜 주인은 85살 백인이었고 이 얄이라고 하는 소년을 침입자로 생각해서 총을 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금 체포됐다가 주법에 따라서 이 집주인은 하루 만에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국에서는 여기에 인종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종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소년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어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학자를 꿈꾸는 아주 선량한 소년이었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밤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쟁의 참상과 함께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당시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귀순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흔적의 역사, 오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임진왜란 뒷이야기, 조선에 항복했던 일본인들이 얼마나 됐는지 그들의 삶을
삶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으로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갔다. 뭐 그래서 우리 도예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뭐 여기까지는 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인이 조선으로 이거 어떻게 항복해서 귀순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인 포로를 말씀드리자면 뭐 조선인 포로는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러 설이 있죠. 그 일본 측 자료나 2만에서 3만이라고 하고 조선 측 자료는 10만에서 40만 설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선으로 귀순한 일본인 수는 얼마일까? 그게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뭐 단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597년 5월 18일자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왜군 진영에서 그 조선과 명나라군에 항복한 일본인 수가 이미 1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는 수군거림이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경상 우병사가 건드린 항해 즉 항복한 일본인만 해도 한 1,000명에 달한다라는 기사가 있고 1595년 보고서를 보면 북쪽 변방에 이주시킨 그런 항복한 일본인의 숫자가 5,000명에서 6,000명에 이른다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뭐 일종의 이제 외군으로 왔다가 그렇죠. 전쟁하는 과정에서 나 투항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잡혔거나 뭐 잡혔거나 귀순했거나 뭐 그런 건데. 근데 많은데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항해 즉 귀화했거나 항복한 일본인 수가 그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42건이 나오고 또 600명이 뭐 달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기록된 숫자가 이 정도니까 뭐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일본인이 갖가지 이유로 항복했거나 귀화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선조실록을 보면은 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상당수 보여요. 예를 들자면 사고서우라든가 연너고, 사녀문, 요질기, 헌도목 병위, 평구로, 요시지로, 조사랑, 노고여무, 사백국, 뭐 세이소라는 이름이 보이고 그다음에 김귀순, 김향의, 이귀명 이런 뭐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귀순하거나 그 의의를 쫓았다는 의미에서 항의 그다음에 1,000명에 귀의했다 그래서 귀명 뭐 이런 뜻에서 조선 조정이 하사한 이름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조선의 어떤 의 이런데 간복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왜 그러면 귀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귀화한 사람 중에는 김충선 이름을 받은 일본이 있습니다. 사야가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고는 그 사야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의 이진의 선봉을 맡아서 부산포에 상륙했다가 곧바로 부하들과 함께 귀순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사야가는 출정 전부터 내가 이 의롭지 못한 전쟁에 나섰지만 동방 예지국인 조선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예 뭐 작정을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야가의 그 문집을 보면 예의 나라인 조선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했을 뿐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조선 조정도 그런 사야가를 가상히 여겨서 자원대부라고 해서 정이품의 제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상관이잖아요. 꽤 높은 굉장히 높은 뭐 직책을 하죠. 그러면서 김해김씨 성을 내리고 충성스럽고 착하다는 뜻에서 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그리고 김충선의 본관이 임금이 하사한 성이라 그래서 사성김씨, 사성김해김씨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성촌이 대구 달성군 우록리에 있다 그래서 우록김씨라고도 합니다. 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귀순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쭉 일가를 이루고 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가문들이 쭉 뭐 일가를 이루고 살았고 임진왜란 때 무공도 세우고 조총과 뭐 화포를 달았고 화약 제조법을 또 조선군에게 전수했다라는 거고요. 이분이 또 이괄의 난이 갑자년에 일어났거든요. 1624년에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공을 세워서 임진왜란과 갑자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 그다음에 병자호란 등에서 모두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임갑병 삼난 공신이다 뭐라는 그런 명성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충선은 좀 그 전체적인 일본인 귀순한 일본인 줄은 가는데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 김충선 같은 분 외에는 전쟁 초기에 이렇게 투항한 일본인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왜군이 전쟁 발발 20여일 만에 그 서울을 함락하고 평양으로 질주했잖아요. 그러나 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명나라가 참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1년여가 지난 1593년 5월에 처음으로 투항한 일본인의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외적 중에 100여 명이 명나라군에게 항복했다라는 기록인데 명나라군에서는 이 항복한 외병들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상까지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침략당한 조선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을 일이 아닌데요. 그럼요. 그래서 선조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외적에게 명나라군이 상까지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 무엇보다도 이 항복한 외병들이 조선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명나라로 이제 압승이 되잖아요. 네. 그럼 평양 서쪽에 지리를 다 꿰차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포로들도 가운데서 다시 일본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으면 조선 지리의 허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선조가 걱정을 한 거죠. 일종의 스파이가 위장 항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조가 비변사에게 이제 지시를 내리는데요. 항복한 왜군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명나라 파병군에게 전하라라는 명을 내리는데요. 예.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하의 말씀은 100% 맞는다. 예. 저 왜적들은 만세 후라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될 원수이고 저들의 살점을 베어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도 시원치는 않지만 중국 장수들은 이거 조선은 왜 이렇게 속이 좁냐라고 지금 막 힐난하고 꾸짖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죠. 아니요. 이렇게 전쟁 포로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은 포로 아니 항복했다 하더라도 그냥 참수를 당시에는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속 좁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항복한 군인들 다 죽이면 또 누가 항복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명나라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랑캐가 아침에 쳐들어왔다고 해서 저녁에 항복하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침략당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적개심이 있는데 당연했죠. 그러나 전쟁 발발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1594년 8월에 선조가 내린 명령을 보면 뭔가 조금 항외됐지. 그러니까 항복한 외인들, 일본인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조선이 전투에서 이기지도 방어하지도 못하면서 항복하고 귀순한 외인들을 거절하고 있다. 항복한 외인이 지금 수백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들을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뭐 의문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외군들이 항복하도록 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왜군 진영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장기 주둔하게 되니까 군량미가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정 보고 첩자들의 보고를 보면 왜적들의 한 끼 식사가 작은 종지 하나의 밥이 전부인데 그나마 절반이 껍질째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오고 그래서 사역은 고달프고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항복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배가 고파서 항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무엇보다도 또 이 포악한 외장의 휘하 장졸들 또 일수록 귀순 투항자가 많았는데 예를 들자면 1597년 조선이 항복한 외인인 세이소하고 그다음에 마다사지라는 인물을 다시 적진에 보내가지고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들 군관을 5명이나 또 귀순시키거든요. 그래서 선조실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망친 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역이 너무 과중하고 이 장수의 명령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장수의 명령이 너무 혹독해서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고 뭐 도망쳐 나왔다. 우리 5명 외에도 귀수라는 자들이 많다. 계속 유인하고 이러면 가토 기요마사의 형세가 자연스럽게 고단해질 것이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원래 가토 기요마사 악명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악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왜군 진영에서도 뭐 자기 나라 그 군인들한테도 그랬나 봐요. 악명이 높았나 봅니다.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의 왜군들이 특히나 뭐라 그랬냐면 지금 가토 기요마사가 사졸들의 마음을 크게 잃어서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군졸이 하루에 100여 명에 이른다라고 이제 알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1596년 7월에 이순신 진영에 왜군 5명이 항복해 왔는데 투항 이유가 뭐냐. 자기 장수가 너무 포악하고 그 사역도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 조선 조정은 항복한 일본인들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아까도 뭐 사회가한테 뭐 정이품을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투항하는 왜적들한테 뭐 첨지라고 해서 정삼품 무관 그리고 동지라 그래서 상군부의 종 2품 그래서 굉장히 당상간의 입장으로 이렇게 고위관직을 내렸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반대도 만만치 않았죠. 왜냐하면 외병들이라는 건 교활해서 믿을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인데 그들에게 먹일 식량도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선조는 오히려 상을 주어서 투항을 유도하라. 그중에서 검수를 할 줄 알거나 병기를 잘 만들거나 하는 자는 꿰어내면 파격제는 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반대로 촉구를 했습니다. 투항한 일본인들이 선조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할 만큼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 그 선조가 이 반대하는 신료들이 많으니까 비판을 했죠. 아니 자네들은 투항한 외병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준다고 좀 불평해왔는데 네. 원래 과인이 지금 항해를 많이 유치하려고 했지만 너네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지금 봐라 그러나 이 지금 항해들만이 충성을 제대로 바치고 있다. 먼저 성 위로 올라가서 죽을 힘을 다해 적병을 죽이고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싸운다. 이들에게는 모두 정삼품 이상의 당상간의 직책을 내리고 은으로 상급을 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신하들을 오히려 질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쟤네들처럼 잘 싸울 수 있는지 너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선제 말처럼 제 몸 돌보지 않고 싸우는 항해들이 뭐 있더라고요. 그 실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여여문이라는 그런 항해입니다. 네. 실록을 보면 이 여여문이라는 항해가 병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지금 여여문이 아프다는데 어떠냐. 이 사람은 보통 외인이 아니다. 특별하게 잘 돌보고 후하게 대화하라라는 특명을 내리는 기사가 보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는요. 이 선조실록에 따르면 이 훈련 도감이 아동대라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어린 애들을 선발해서 검수를 익히게 하고 네. 사수를 양성하게 했는데 그 여여문이 그 책임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록을 보면 여여문이 훈련시킨 아동대 인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렀는데 50명 중에서 합격자가 19명이 되더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라고 네. 이제 보고를 하는 거고요. 여여문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조선군에게 이제 일본군의 진법 전술을 전술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울 때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조임금 입장에서는 일본의 전술 전법을 다 그냥 와서 전술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도 특별 대우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여문이 가르쳐준 그런 일본군의 전법이 상세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일본군은 쳐들어올 때 반드시 소수의 군사로 유인해가지고 저기 매복한 곳에 이렇게 빠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잇따라 일어나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전법을 가르쳐줬는데 예. 이 전법이 사실은 했으면 이겼을 텐데 진 전투가 뭐냐면 7천량 해전이 있잖아요. 네. 원균이 했다는 그 7천량 전투. 예. 거기서 입증이 됐는데 만약에 조선군이 여여문의 말대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처참한 패전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여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뭐 산성을 쌓는데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전쟁터로 보내달라 나를 제발 죽음으로 보답하겠다 뭐 이런 식의 뭐 다짐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조선에 충성을 바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여문을 보면 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 후한 이익을 좋아하는 일본군을 유인하기가 쉽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본군을 꿰어서 적장을 죽이도록 계획을 세우면 아마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책까지 올렸는데요. 네. 뭐 적군을 이용한 적장 모살 작전을 아뢰는 거죠. 그러면서 요때 여여문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을 우리 조선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이제 조선이 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맨날 계획만 세우고 의논은 많지만 실행은 적다. 뭐 말만 앞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막 내고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근데 조선 그 신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조임금도 봐라. 그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여여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나라 일이 부끄럽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여여문이라는 사람은 정유재란 때 적진에 이제 정탐군으로 밀파되어서 왜군의 정세를 상세히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여여문이 이제 머리를 다시 깎고 네. 외인의 옷을 갈아입고 울산의 적진에 잠입한 뒤에 세 곳의 적병 숫자를 파악해서 손수 형세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그려서 빠져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이 적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여문이 그려온 형세도를 본 그 명나라군의 양호 총사령관이 크게 기뻐하면서 은 열량을 상급으로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 여여문의 형세대로 작전을 짜고 그러면서 다시 명나라군의 마귀제덕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군사를 일으켰을 때 여여문을 다시 적진에 침투시켰는데 네. 전투가 벌어지니까 여여문이 왜군 4명의 수급을 베어가지고 나왔는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명나라 장수 중에 파기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여여문을 죽이고 그 갖고 있던 그 외적의 수급 4수급을 다 뺏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한 죽음이죠. 공을 세웠는데 그 공 세운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파기가 자기의 공을 가로채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선조실록에서 보면 여여문의 죽음을 알리면서 뭐라고 쓰냐면 여여문이 베어낸 외적의 4수급을 파기가 빼앗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많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라는 사람이 여여문의 공을 가로챈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여문이 죽은 뒤 2달이 지난 1598년에 우의정 이덕형이 이 여여문의 공적을 일일이 열거한 다음에 반드시 상급을 내려야 된다라는 주청을 올리는데 여여문이라는 사람은 임진난 이후에 종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처자식도 모두 외적의 손에 죽었다. 얼마나 가상한 일이냐. 여여문에게 논상을 하고 격려한 뜻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보고를 하게 되죠. 여여문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뭐냐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백구라는 그 항복한 외인이 등장하는데 그 공적이 보면 눈물겹습니다. 왜냐하면 사백구는 함양에 있는 황석산성 전투에서 왜군을 4명이나 죽이고 포로로 잡힐 운명이었던 김해 부사 백사림을 이제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실록을 보면 몸이 뚱뚱해 갖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구해오는데요. 그러면서 탈출시킨 다음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외인 행세를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해 나오는데 백사림이 밖에서 보니까 백사림 그 김해 부사가 이게 보니까 사백구가 배신한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몸을 피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온 사백구가 백사림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몸을 숨기고 있던 백사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끌어안고 반가워하면서 안고 울었다라고 하면서 옷도 입혀주고 밥을 먹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백사림은 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기 도와주러 온 사람을 말이죠. 몰라봤던 거죠. 그리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도운 일본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격파할 때 장군의 배에는 앙골포에서 투항한 항해 준사라는 인물이 타고 있었죠. 근데 이때 준사는 바다에 빠진 왜군들을 쭉 내려다보면서 저기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자가 적장인 마다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마다시 빠져 있는 그 마다시의 시신의 목을 이렇게 떼서 내다 걸어서 외적의 사기를 꺾은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외적의 사기를 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항복한 일본인들이 가토 기요마사 암살 작전을 벌이려 했다라는 일화도 남아 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선조실록 1595년조에 나오는데 경상 좌병사 고원백에게 항해 즉 항복한 왜군인 주질지하고 학사이라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우린 지금 일본을 등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조선 사람이다. 조선인으로 밥도 먹고 옷을 입고 있는데 마땅히 적의 괴수인 가토 기요마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알리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가토 기요마사가 다른 장수하고 만날 때 거느리는 군사가 1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단기 필마로 와서 술도 마시고 그런다. 그리고 사냥할 때도 옆에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닌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일본인 중에서 내응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결탁을 해서 살해를 도모한다면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 쉽다라고 이제 첩보를 보내죠. 아니 경호 계획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암살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가토 기요마사가 암살당했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나라하고 외하고의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는 협상이 틀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만약에 가토 기요마사가 죽어봐요. 완전히 강화 협상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원백이라는 그런 그 경상 좌병사가 혹시나 사고 칠까 봐 그 왜군 진영에 있던 내응자에게 야 지금 강화 교습을 하고 뭐 하면서 명나라 사신이 와 있으니까 가토 기요마사의 암살 계획은 없던 거로 하라라는 밀명을 내렸는데 이 내응자가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냐 강화협상은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막 발을 동동 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실록을 보면 조선을 위해서 싸운 일본인들 이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 조선에서는 그 항해들한테 이제 총검을 주조하고 염초를 굽는 방법을 배웠고 조총의 사격술 그리고 검술도 익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 이거 역사책에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이거 실록을 읽어보면 그래도 실록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는 있지만 1만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그 항해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름이라도 불러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료가 남은 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건 다 정도밖에 실록에 다 나오는데요. 이름들은 다 나옵니다. 아까 한 명 이름 나오는데 구체적인 사람들의 그 행적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들의 활동도 한번 좀 기억하면 네. 역사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혼재기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